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단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 막힘의 시작엔 언제나 오래된 업이 숨어 있죠. 이제 그 끈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디선가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 손에 쥐기도 전에 사라지는 돈줄. 생각보다 노력은 많이 했고 기회도 없진 않았는데 왜 이토록 막히는 걸까? 누구보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묻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끝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재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외부의 경제 상황도 능력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한 줄기 오래된 업 때문이었죠. 업이라는 말은 그저 종교나 철학에서나 쓰이는 낡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그림자처럼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모든 선택의 결을 바꿔놓는 기운의 조각입니다. 가난했던 집안,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어린 시절, 누군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사춘기, 이 모든 기억이 우리 안에 업으로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의 방향을 비틀고 기회를 회피하게 만들고 삶의 흐름을 막는 벽이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업 하나. 그건 바로 남 탓으로 포장된 자기 회피였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었어. 나만 안 도와줘. 세상이 불공평해. 그 말들은 잠시 우리를 위로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스스로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재물의 문은 닫히기 시작하죠. 돈이란 단지 수치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기에 내가 외부로 던진 원망과 무책임이 곧바로 그릇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창문이 저절로 닫히는 게 아니지. 그 안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운이 막혔을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지만 사실 그 흐름을 틀어버린 건 내가 쌓아온 작은 습관, 그 습관을 정당화했던 무의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격이라고 착각한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업을 끊는다는 건 무언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진실을 다시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가요? 두려움인가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무기력인가요?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말, 어떤 사건,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오랜 인식에서 그 업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업은 억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만 인식 속에서 서서히 녹아가는 것. 마치 얼음이 볕을 맞아 조금씩 사라지듯이 내 안의 그림자도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첫 발걸음만큼은 조금 천천히 내디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방향, 이제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재물운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조용한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문득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은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그건 오래도록 내면에 내려앉은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작은 파동입니다. 재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흐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다. 이 정도도 어디냐?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가둬두는 내면의 사슬이 됩니다. 어느 날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사랑했고 정성껏 돌봤지만 장사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슬쩍 말했습니다. 가격을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비싸게 살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녀의 재물운은 꽃의 상태나 상권이 아니라 바로 그 말 한마디에 막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그 말에는 이미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는 업이 숨어 있었죠.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겸손해야 인정받는다. 욕심내면 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 생각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꾸지람, 작은 실패에 대한 기억, 타인의 시선에 갇혔던 경험에서 비롯된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재물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이 정직하다면 그 길 위에 자연스럽게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길은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열려있는 문 앞에서도 이건 내 문이 아니야 하며 돌아서게 되죠. 그건 마치 아침 볕이 들었는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채 햇살은 나와 상관없다 믿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빛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모든 책임이 내 몫이 되니까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빛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준비되어 있던 자신을 스스로 부정해온 건가요?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은 언제나 재물의 문 앞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림자 아래에선 아무리 빛이 가까워도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없죠. 그러니 이제는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세요. 이 길이 맞을까? 가 아니라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라고요. 그 물음에서 다시 시작하면 재물의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당신 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엔 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있었는데 어느새 멀리 가 있는 이들. 성공, 명성, 여유. 그들의 삶은 마치 내 것이 아닌 세계처럼 보이죠.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저만큼 안 되지? 같이 시작했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비교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의 틈새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틈은 곧 재물의 흐름을 두 갈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현실의 다른 한쪽은 닿을 수 없는 타인의 삶. 그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느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을 보며 내 그릇에 담긴 물을 탓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리듬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실제가 아니라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취를 볼 때 우리는 그 이면을 보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삶의 표면만을 보고 자신의 내면을 잴 수는 없는 법이죠. 문제는 비교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시선을 흐리며 자신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결국 재물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교는 자기 확신을 갉아먹습니다. 내 방식, 내 걸음, 내 템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그 의심은 작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결국 돈과 기회를 쥐는 손마저 떨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확신은 결코 타인의 걸음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걸어온 시간, 내가 견뎌낸 실패, 내가 쌓아온 하루하루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자신만의 고요한 싸움을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고개를 다시 돌려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이미 무수한 선택의 흔적이 있고 그 모든 길 위에 당신만의 재물운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은 당신의 그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 안에도 빛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감정, 그건 설렘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아직도 티가 나지 않을까? 왜 나만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이 조급함은 처음엔 열정처럼 보입니다. 움직이게 만들고, 더하게 만들고, 덜 자게 만들죠. 하지만 조급함은 결국 불꽃입니다. 다 태우고 나면 남는 건 재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손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눈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눈치만 보게 되죠.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건 괜찮은 선택일까? 혹시 또 망하지는 않을까? 그 마음은 결국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는 습성에서 옵니다. 한번 무너졌던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조금만 늦었어도 기회를 놓쳤던 순간들, 이 기억들이 모여 내면 깊은 곳에 작은 경고음을 틀어놓죠.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놓쳐. 이번엔 절대 늦지 말아야 해. 하지만 그 경고음이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급히 심은 씨앗은 뿌리 내릴 틈도 없이 말라가고 억지로 키운 싹은 비바람 앞에서 가장 먼저 부러지니까요. 어느 농부가 말했습니다. 씨앗은 내가 뿌리지만 자라는 건 흙이 한다. 그 말에는 삶과 재물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조급함은 신뢰를 앗아가고 신뢰 없는 노력은 결국 피로와 불안만 남깁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느리게 가고 있다면 그건 멈춘 게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람이 거센 날일수록 뿌리는 깊어져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얹어도 곧 흔들릴 테니까요. 조급함은 결코 시간을 앞당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뿐이죠. 마음이 앞서가면 발이 헛디뎌지고 헛디딘 그 자리는 언제나 후회의 무늬로 남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번 돈은 오래 남지 못합니다. 쉽게 쥔 만큼 쉽게 흘러나가고 그 흐름은 늘 허기와 불안의 냄새를 남기죠. 그러니 다시
마음을 천천히 고요히 놓아보세요. 지금의 느림은 당신만의 타이밍을 만드는 준비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속도가 아닌 깊이에 반응하니까요. 누군가가 선뜻 다가와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겸손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절이었습니다. 받는 것에 대한 거절이자 흐름에 대한 차단이었죠. 재물은 주는 것만큼 받는 데에도 에너지를 씁니다. 받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와도 그 손은 움켜쥐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내면에 쌓여온 받을 자격 없음이라는 감정의 습관 때문입니다. 어릴 적 무언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받는다는 행위 자체에 죄책감을 입히게 되죠. 그 마음은 재물이 흐르는 통로를 막습니다. 세상은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돈이라는 에너지도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의 순환 속에서 존재하니까요. 어느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햇살은 창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며들지 못했을 뿐이죠.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마음 앞에서는 그저 머뭇거리다 돌아설 뿐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자기 인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모든 흐름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그것을 거절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거절의 안쪽에는 늘 자신을 향한 오래된 불신이 숨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칭찬을 자꾸 농담처럼 넘기고 있진 않나요? 누가 건넨 도움을 되려 미안해하고 있진 않나요? 그건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받는 문을 닫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잘 받을게.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그 문을 통해 재물의 기운이 조용히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에 의해 살아간다. 우리는 이성적인 척하면서도 사실 대부분의 선택과 판단은 감정의 기류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 감정이 맑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탁한 물에 빠진 돌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재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감정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이 눌려 있으면 돈도 눌려 있고, 감정이 터져 있으면 돈도 한순간에 흘러나가 버리죠.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자주 묵음으로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화를 참는 법은 배웠지만 푸는 법은 배우지 못했고, 슬픔을 삼키는 법은 익혔지만 나누는 법은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안에는 점점 고여있는 감정들이 늘어갑니다. 그 감정은 곧 흐름을 막는 진흙이 되고 돈이라는 에너지도 그 진흙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왜 돈을 벌어도 불안할까요? 그건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감정이 여전히 제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진심으로 느껴본 적 없고, 안심을 마음껏 누려본 적이 없고, 자기 삶에 대해 온전히 감사해 본 적이 없다면, 돈은 늘 도망가는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을 인정하고 흐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잠시 멈춰 그 감정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두려움이 정말 지금의 현실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잔상 때문인지 차근히 분리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흐름을 막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끝까지 느껴보세요. 기쁨을 억제하는 건 대개 지금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자기 제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제한할수록 터지고 흐르게 할수록 가라앉습니다. 어느 노부부는 저녁 식탁 앞에서 하루에 한 번씩 서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은 어땠어? 그 짧은 질문이 수십 년간 그들의 삶을 지켜줬다고 말했죠. 감정을 묵음으로 두지 않고 하루의 끝마다 흘려보내는 그 습관이 결국은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무언가 오래 묵은 감정이 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그것과 마주해 보세요.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순간 탁했던 재물의 강도 다시금 투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을 향해 건네는 말이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은 안 생기지. 이런 말들은 그저 생각 없이 튀어나온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마음속 물기를 바꾸고 결국 삶의 흐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말은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 어떤 방향으로든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이 긍정이면 흐름이 되고 그 싹이 부정이면 덩굴처럼 엉켜버리죠. 재물 역시 말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돈 복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복은 진짜로 몸을 숨기고 맙니다. 말은 단지 진술이 아니라 선언이며 방향이며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나는 흙수저야 라고 말했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은 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실제 흙이 아니라 그 말을 반복하며 만들어낸 풍경이었습니다. 그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건 단 한 번의 깨달음에서였습니다. 나는 흙수저야. 대신 나는 지금 내 방식대로 잘하고 있어. 이 말이 그녀에게 준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말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걸음걸이를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를 흔들고 당신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의 크기도 그 말에 따라 결정됩니다. 혹시 오늘도 이번 달은 또 어렵겠지. 이건 나랑 상관없을 거야.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진 않나요?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물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건 행운이 아니라 그 문을 두드리는 당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꿔보세요. 나는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번 달은 다를 수도 있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그건 단지 문장이 아니라 당신 안의 믿음이 됩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만들고 풍경을 흔들고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그 바람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게 하세요. 재물은 그 바람을 타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 쪽으로 향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만 되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저기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분명 소리내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누구보다 또렷했을 겁니다. 재물은 당당함을 따라 흐릅니다. 자기 자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죠. 그런데 그 문턱 앞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 그건 부족함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감정입니다. 못 배운 것, 가난했던 시절, 무너졌던 관계, 잘 되지 않았던 사업. 이 모든 경험은 우리 안에서 흔적이 아닌 오점으로 굳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 단순한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이유는 단지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은 결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거울을 천으로 덮는다고 내 얼굴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안에 그대로 남아 흐름을 막습니다. 수치심은 내 안의 재능을 눌러놓고 도전할 용기를 갉아먹고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느낌을 심습니다. 결국 스스로 작은 문만 찾게 만들고 넓은 길이 있어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죠. 어느 한 시골 장터, 오래된 주전자 하나가 먼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스쳐 지나가기만 했죠. 그러다 한 노인이 다가와 조심스레 그 주전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답니다. 이건 아주 귀한 물건이야. 단지 먼지가 묻었을 뿐이지. 수치심도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본질이 아니라 삶의 한때에 묻은 감정의 먼지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하면 그 안엔 여전히 쓸모 있는 시간들, 단단하게 쌓인 내공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한 빛나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수치심이 말하죠.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보여주면 안 돼. 너는 받을 수 없어. 하지만 그 말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나의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건 결코 작지 않은 일이다. 재물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걸 감추지 않고 꺼내는 사람에게 기회를 맡기고 흐름을 허락하죠.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가장 감추고 싶던 순간까지도 자기 서사에 담아주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이고 바로 그 진실함에서 당당함은 자라고 그 당당함이 재물의 문을 다시 열어줄 테니까요. 오래 견디는 것, 그건 때로는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고요하게 참고 묵묵히 버티고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누군가는 존경하고 누군가는 안쓰럽게 바라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인내가 때로는 자신을 재물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하는 조용한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기회가 올 때까지 참아야 해. 이 말들은 어쩌면 성장의 언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자신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업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라는 이름의 정적은 당신을 머무르게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순간조차 그저 바라만 보게 만듭니다. 어느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밭을 갈지 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전 해엔 너무 추웠거든요. 이번엔 좀 더 지켜보려 해요. 그의 밭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절은 변했지만 그의 마음속 계절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물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움직일 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천천히 돌아와야 하고 그 기다림은 종종 운이 없다는 오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던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인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언제나 움직임을 위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씨앗을 품고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하며 기회가 왔을 때 단단히 일어설 수 있는 내공을 쌓는 것. 그렇지 않고 단지 아직은 아냐만 반복하는 인내는 마치 봄날 창문을 닫아두고 햇살은 나와 상관없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정말 기회를 위한 준비인가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가요?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깨어남이 시작되면 삶의 물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재물은 오랜 침묵보다 작은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조용히 펴낸 명함 하나, 한 통의 전화, 계획만으로 끝났던 일에 작은 행동을 얻는 순간 그 흐름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다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모든 주저함을 내려놓고 작은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지나간 계절이 아쉬워도 당신 안에 다시 시작할 봄은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난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믿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언제나 막힌 담이고 도달하지 못한 숫자이며 잡히지 않는 가능성이니까요. 하지만 삶이 정말 흘러간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늘 그 길을 찾아냅니다. 재물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건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따르는 일입니다. 억지로 내지 않고 억지로 쥐지 않으며 그저 흐름을 믿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떤 감정으로 살아내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갑을 열고, 어떤 생각으로 숫자를 바라보는지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돈을 붙잡으려 하면 그 기운은 더 불안해지고 결국 그 흐름은 몸이 아닌 마음을 먼저 떠나버리죠. 흐름을 믿는다는 건 한참을 고요히 기다렸다가 물이 찰랑찰랑 차오를 때 망설이지 않고 발을 담그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그 찰랑이는 순간이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끊어야 했던 업, 남을 탓하는 마음, 스스로를 낮추는 말버릇, 두려움에 닫힌 감정, 받지 못했던 마음, 비교와 수치심, 움직이지 못한 인내까지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는 대신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마치 오래 묵은 그림자에게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처럼요. 삶은 그렇게 내면의 흐름이 정돈될 때 바깥의 풍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이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겨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재물은 당신을 향해 다시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믿음은 마치 아침 벼처럼 천천히 스며듭니다. 어제까진 아무것도 없던 땅에도 어느 날 새싹이 고개를 내밀듯 당신의 삶에도 이제 그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는 흐름이 올 거라는 그 단단한 감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마지막 업을 끊는 열쇠가 되어줄 테니까요.